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 떠보니 서른의 저자 강혁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MZ세대 그리고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흔히들 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좀 커다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Z세대가 이기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눈 떠보니 서른을 쓰게 된 계기는 저는 월간서른이라고 하는 컨텐츠 플랫폼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3권의 책을 썼고요.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 이 30대에 대한 눈 떠보니 서른이라는 책입니다. 30대를 위한 컨텐츠 플랫폼 월간서른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그러니까 뭐 유튜버라든가 작가, 아니면 뭐 PD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저 역시도 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 한번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MZ세대가 누구지? MZ세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런 고민들, 궁금증을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MZ세대는 크게 말하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나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크게 말해서 82년생부터 95년생을 의미하고요. Z세대는 96년부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사실 뭐 그 뒤에 뭐 알파 세대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면 너무 먼 얘기니까 오늘은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재밌는 게 밀레니얼 세대는 또 전기 밀레니얼과 후기 밀레니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82년생부터 88년생까지는 전기, 그리고 89년생부터 95년생까지는 후기 밀레니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MZ세대는 뭐 30세 전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0세, 우리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30살들이 겪은 최근에 한국사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17세였었던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2008년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태가 있었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거의 제2의 IMF 그런 만큼의 충격이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미국에서 큰 그런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한국까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공개 채용의 인원을 줄이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뽑아도 급여를 줄이는 경우도 있었고 뽑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선배들의 그런 위험한 취업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게 그들의 10대 때인 거죠. 그리고 18세가 되면서 뭐가 나왔냐? 바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기존에 있었던 핸드폰과 달리 내가 언제 어디에 있건 간에 어디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 스마트폰의 시작을 맛보게 된 건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을 접한 사람들과는 좀 다르겠죠. 아직 내가 조금 더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진 나이에 전 세계에 컨택이 될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20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에는 쿠팡이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생각이 대기업 가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우리가 뭐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겪었던 리만 브라더스처럼 그렇게 막 휘청휘청하는 세상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사업을 만들어서 새롭게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미래 방향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별개로요.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닥쳤거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기존 시스템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나이가 23살입니다. 사고가 났었던 학생들은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불과 3, 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월호 사건은 MZ세대에게, 특히 30세 무렵의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과 굉장히 큰 가치관의 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뒤에 25살이 됐을 때는요.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어디 나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일로 인식이 됐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딘가 광장에 모여서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지 않은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감합니다. 물론 그 옛날에 선배님들 세대에서도 시청에 모여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2010년 중반대에도 20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계기가 2017년에 일어나고 자신들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불합리함을 맞이하거나 조금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더 큰 일 때문에도 광화문에도 나가고 투표를 통해서 나라의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바꿨는데, 내 직장에서건 나의 생활에서건 불편하고 부당한 일을 참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20년 드디어 29살, 작년이네요. 2021년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닥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집콕, 재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드디어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됐고 기성세대와 불편하건 아니건 마주쳐야 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도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택근무라는, 그리고 재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닥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자산의 격차가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윗세대가 사다리를 걷어찼다,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우리가 더 이상 미래를 보고 살기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진 30대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둘 다 틀리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년에 30세가 겪어온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기존 기성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세상이 원래 이래라는 걸 그대로 수용하는 30세, 그러니까 MZ세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자면 10대 때 사실은 금융위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안정한 사회, 그리고 개인화의 시대를 일찍 좀 맞이한 것 같고요. 20대 초에는 기득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안적인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대 중반에는 촛불 시위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내 손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고요. 20대 후반이 되면서 불필요한 만남들을 자제하고 오히려 거꾸로 본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취향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게 됐죠. 그리고 30대가 갓 된 지금에는 이제 무력감과 어떤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MZ세대들이 생각하는 4가지 큰 키워드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꼰대는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정너도 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과연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단체는 싫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꼰대는 싫어하는데요, 롤모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따를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X세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X세대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제가 월간서른에서 인터뷰한 이선미 대표님이 쓰신 영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라는 책을 보면 사실은 X세대가 직장인이 된 후에 저녁이 있는 삶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X세대 역시, 예를 들면 오렌지족 같은 분들이 그 당시 X세대인 거죠. 그 이전 선배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X세대들은 민주화가 갖춰진 사회에서 자기 개발과 자신에 대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40대 후반, 중후반들이 사실은 젊을 땐 우리와 같은 자신에 대한 다양한 취향들을 가꿨던 세대라는 거죠. 두 번째, 답정너는 싫지만 가이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내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20대 연구소의 연구원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서는 모든 걸 알려주기보다는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를 MZ 세대들은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이드와 잔소리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군가 물어봐서 알려주면 가이드, 또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무작정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롤모델처럼 어떠한 가이드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성파구에서 일 잘하는 법 11가지 이렇게 해서 뭐 출결에 관한 것들, 휴가에 관한 것들 이렇게 회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지켜줘야 되는 그라운드 룰 같은 것들을 가이드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한 거죠. 세 번째는 성공은 모르겠고 성장은 필요해. 성장은 하고 싶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우리가 큰 부를 누리거나 당장에 뭐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사람의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입각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훨씬 더 크죠. 월간서론에서 인터뷰했었던 이진선 작가님 그리고 그분이 쓰신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터에는 당연히 사수가 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일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친절하게 내게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은 그걸 자신의 의무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오해라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사수라고 열심히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에 쌓인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수를 기대하기보단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사수가 없는 게 디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선 작가님 같은 경우도 목소리를 잃은 디자이너예요.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말 대신에 글을 통해서 디자인 관련돼서 소통한 것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나누면서 조금 더 업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분이 해주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삶의 목적이 되는 나만의 북극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선님의 북극성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이분의 이야기는 자기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대신에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꾸준히 글을 쓰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온라인 길목들에 자기가 가진 강점들을 꾸준히 뿌려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선 작가님의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책에 나오는 모델이 그중에서 설명해 주신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초보자, 고급 입문자, 중급자, 숙련자, 전문가의 단계를 우리 직장인들은 쭉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인 중에 7, 80%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고급 입문자 단계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회사를 오래 10년 이상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나의 단계,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회사를 6, 7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나는 고급 입문자가 아니라 중급 이상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부족한지 그걸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카카오에서 브런치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김키미님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브런치를 통해서 꾸준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족적들을 남겨놓습니다. 이분은 고졸 기획자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카카오의 브랜드 마케터, 카카오 브런치의 브랜드 마케터를 하고 계세요. 이분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전문성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나의 브랜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직업명을 도출해서 그리고 직업명과 관련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성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시라면 이 앞선 두 분이 이야기하신 나만의 북극성을 찾는 것, 그리고 나의 직업명을 만들어서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키워드는 단체는 싫지만 동료는 필요해인데요. 당신의 비명은 무엇인가요? 라는 책의 저자 또 이동진님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말씀하신 것이 회사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A면이라면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취미와 같은 것들이 B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나의 B면을 키워주는 노력들을 해준다면 오히려 회사 일 A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광고 대행사 덴츠라고 하는 회사에는 이렇게 다양한 비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 B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면 뭐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 바리스타, 아니면 뭐 DJ 이런 다양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광고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이 B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원칙을 정했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해서 기꺼이 파고드는 영역을 담당한다 입니다. 본업과는 다른 근육을 사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서로 다른 비면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공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이 B팀이 제안한 건 뭐였냐면 공장에서 규칙적으로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들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아예 릴리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시리즈로 내면서 굉장히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앨범을 내게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세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MZ세대들이 단순히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겪은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꼰대는 싫지만 롤모델은 필요하고 답정너는 싫지만 가이드는 원하고 성공은 모르겠지만 성장은 하고 싶어하고 단체는 싫지만 동료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MZ세대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MZ세대들 역시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배경 때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 눈 떠보니 서른은 30대들이 가질 만한 커다란 고민들 34가지에 대한 저만의 답을 넣어 놓으려고 노력했는데요. 30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크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30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일일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요. 일에 대한 고민들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시키는 일을 회사에서 윗사람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축구장에서는 축구공이 아닌 축구 선수가 될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CEO가 모 기업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임기를 좀 조용히 마치고 본인이 남은 이제 비즈니스 생활을 좀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다 가고 싶고 또 임원들은 그분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근데 그 회사가 좀 노조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뭐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회사도 보니까 사업 구조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무언가 굳이 벌일 필요가 대표부터 임원, 직원들에게까지 다 없었던 거죠.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90분 동안 선수와 감독과 팬들은 열심히 응원하고 뜁니다. 뭐 공이 잠깐이라도 뭐 밖에 나가면 금세 주워서 다시 축구장 안으로 넣어놓고요. 그 공 하나만 보면서 90분 내내 모두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축구장 안에서 축구공이 떠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나가면 바로 주워다가 스로인도 하고 공이 나가면 바로바로 주워오고 90분 동안은 축구공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축구공의 입장에서는 이 게임의 주인공은 나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생각해보면 90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축구공만 바라보지만 축구공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선수들은 축구공을 찰 거고요. 축구 선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패스를 하고 슛을 하죠. 그리고 축구장 밖으로 공이 나가면 축구 팬들, 볼보이는 바로 축구장 안으로 축구공을 넣습니다. 90분 내내 축구공은 움직이지만 사실은 의지라고 하는 건 축구 선수나 축구 감독이나 축구 팬에게만 있는 거지 축구공에겐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축구공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성능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매번 새롭게 더 나은 축구공이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건 축구 선수들이 공을 더 잘 찰 수 있게 만들어주고 축구공이 더 많이 회전하도록 만드는 거고 축구공이 더 잘 터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 기능들은 축구공을 위해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공을 차는 축구 선수를 위해서, 그 축구를 보는 축구 팬들을 위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축구공은 영원히 축구장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축구공은 낡아버리면 버리게 되는 거고요. 찢어지기도 합니다. 경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면 더 이상 축구장 안에 머물 수 없어요. 다른 공으로 대체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공이 축구장 안에 머물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경기가 끝나면요, 아무도 축구공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이 축구공 너무 멋있었어, 그 축구공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어,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축구 경기가 끝나면 축구공은 그 즉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그 축구공을 몰고 다녔던 공격수, 그 축구공을 막아내는 수비수, 공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골키퍼, 그리고 그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 그리고 그 경기를 응원했던 우리 팬들, 이런 사람들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는요, 성장합니다. 더 빠르게 뛰고요, 더 멋진 기술을 구사하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멋진 기술을 늘 연습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거듭납니다. 국내에서 활동했던 선수가 큰 기회를 얻어서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요. 축구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그리고 자신의 은퇴가 할 때가 되면 또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 팀의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감독을 하다가 해외에서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려고 TV를 켭니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8년 정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힘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일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일에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정말 답답하고 그 시간들은 정말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내가 기획한 일이고 내가 이 일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몸은 힘들지언정 정신적으로나 전혀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즐겁게 일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이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면서 눈 가리고 멱살 잡힌 채 일에 내가 끌려다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라는 것을 축구장에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내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든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튕겨다니는 축구공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다리에 치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축구장에서, 회사라는 공간에서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축구공이 아닌 축구 선수가 되려면 내가 하는 일에 나의 의도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일의 대부분은 사실 위에서 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직장인들이 아무리 나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하기보단 팀장님이 시키는 일, 이사님이 시키는 일 또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사에서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일의 대부분은 위에서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를, 나의 의도를 일에 넣는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일을 할 때 누군가 저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상사가 또는 윗사람이 시킨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향들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윗분들이 일을 시키더라도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 내가 지시받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의 목적만 파악했다면 그 일을 재미있고 좀 더 통통 튀게 색다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는 그거 나만의 아이디어를 넣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 점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하는 일에 내 의도를 반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선배들에게 지시받은 거랑 좀 다른 방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좀 목적을 다르게 하거나 컨셉을 다르게 만들어 보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축구장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정해진 룰이 있죠. 축구장은 선 밖을 나가면 안 되고 오프사이드를 하면 안 되고 손을 써서 공을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회사 안에서도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윤리적인 걸 지켜야 되고 다양하게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판이나 감독이 될 수는 없어요. 선수에게는 선수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축구 선수는 왜 나는 심판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토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플레이를 제대로 해놓고 나아가서 특출난 기량을 선보이는 게 선수가 할 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내는 선수야말로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축구공이 아니라 정말 축구 선수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때부터 일이 재밌고 즐거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왜 해야 하는 거 그런데 이거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걸 저렇게 해보면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의견을 내고 질문을 내는 것 자체를 사실은 뭐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 과정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사들을 특히 만났을 때 일을 조금 더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나한테 일을 맡길 수 있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내 생각을 좀 오해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야 됐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뭐 인정받는 축구 선수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압박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를 저는 지금 다니진 않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격, 뭐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사실은 그 명칭이 다르게 불리긴 하지만 쉽게는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는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이 될 건지 남들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건지는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남들이 주는 일만 하는 사람은 도태되지만 남들이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에 나만의 생각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월간서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매달 어떤 분을 좋은 연사로 모실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큐레이션 마켓인 뭐 서른 마켓을 운영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셀러들을 선정할지도 고민했었어요.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도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할까를 가장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늘 내가 하는 일에 내 생각을 녹여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명경기에서 사용한 축구공일지라도 사실은 축구 경기가 끝나면 그냥 평범한 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축구공을 주목하는 건 뭐 조명도 관중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회사 밖에서는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고요. 나에게 늘 평가를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직접 시작하고 결정해야 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축구공에서 축구공처럼 살아왔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축구 선수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스스로 뭔가를 만들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축구 선수인지는 저도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이 축구장이 작은 시골 학교의 뭐 흙바닥 운동장인지 아니면 잔디가 깔린 월드컵 경기장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늘 노력하는 축구 선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어떤 축구장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축구공으로 살고 있는지, 축구 선수로 살고 계신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축구공처럼 움직이고 있다면 반드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과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친해지게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도움받고 마음적으로 나눌 일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4명, 이 남자들끼리 모인 이 모임에서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왕따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은따를 당했어요. 은따 뭔지 아시나요? 은근히 따돌림의 줄임말인데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은따인지도 잘 몰랐어요. 아이들이 그냥 뭐 어떤 친한 친구들은 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몇몇 무리가 저에게 좀 차갑게 대한다는 건 느꼈지만 저도 그 친구들을 뭐 그렇게 가깝지 않게 생각을 또 하고 지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제가 심하게 장난을 쳤더니 저한테 야 네가 그러니까 왕따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되게 놀랐었어요. 아, 내 모습이 이 친구들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친구들과 관계가 되게 좋아졌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왕따의 후유증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마 조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왕따가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30대에는 자발적으로 왕따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나만의 일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30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30대입니다. 그런데 왕따가 되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뒷모습만 보면서 따라가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3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사 와서 이런 일 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나? 그러니까 마치 제2의 사춘기가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왕따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이 사춘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고 작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발적으로 왕따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월간서른이라는 모임에 강의를 하시거나 인터뷰 게스트로 모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었는데 적게는 40~50명, 많게는 100명, 150명의 사람들이 오셔서 그 연사의 이야기를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연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조금씩은 왕따의 기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북튜버, 북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버 김겨울님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하는데 취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명문대를 나와서 친구들은 다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취업을 안 하는 게 디폴트 아닌가요? 취업을 안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취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 취업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취업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DJ를 하거나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겐 왕따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취업이라는 길을 뒤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그 김겨울 씨는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기만의 닉네임처럼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른 직장인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했었던 그런 페이스북을 지우는 것들이 사실은 좀 무색한
그런 별것 아닌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현실에서 만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뭐 타임라인을 계속 들여다보고 할 시간에 타임라인을 페이스북 앱을 지우고 나니까 그 시간에 책도 쓰고 다양한 컨텐츠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 번쯤 왕따가 돼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좀 줄이시고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빨리 왕따가 되기를 자처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이를 먹어서 왕따가 되지 않는 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0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또 고민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다양한 고민들을 30대들이 하고 있을 텐데요. 매일 흔들리지만 애써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생각이 들죠.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의 샌드박스를 찾으시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종종 산책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좀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 단지 안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뭐 별도로 이제 뭐 산책할 만한 코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안을 걸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 소리가 누군가 뭐 이렇게 오디오를 뭐 CD나 이런 걸 틀어놓은 그런 음악 소리가 아니고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지? 하고 막 살펴보다가 저 앞을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들 중에 한 대 안에서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뭐 열심히 불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펴봤더니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자기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악보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그 좁은 차 안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죠. 뭐 저희 그 동네가 새로 지은 집이 아니고 되게 오래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늦은 밤에 색소폰을 그 집에서 불었다가는 아마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시끄럽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중년의 남성이 선택한 차 안이라는 공간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 같은 공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분은 동호회 연주회를 앞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분의 뭐 자기의 자식이 결혼해서 부모로서 뭐 연주를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집안에서 색소폰을 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이라면 색소폰을 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연주 안 하겠다라고 하거나 연습실을 멀리 찾아가다가 결국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대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게 된다기보다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20대는 좋은 대학 가서 뭐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30대는 취직했을 때까지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도 낳고 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누구나 지상 과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막 큰일이 나는 사람들, 큰일이 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보다는 뭐 나만의 일을 해야겠다. 뭐 프리랜서가 돼야겠다. 아니면 여행을 뭐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 뭐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 하다가도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감히 입 밖으로 꺼내거나 생각하기가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그걸 실천에 옮겨도 막 주변에서 온갖 막 의문들을 제기해요. 야, 너 진짜 괜찮겠어? 남들 다 취업하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야, 너 애기 안 낳아? 너 빨리 애 낳아야지. 야, 네가 지금 직장 생활 1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이런 것처럼 자기의 생각보다 오히려 주변의 여러 생각들 때문에 나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냥 결정 내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응원을 해줘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을 제기하면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색소폰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네가 나이 먹고 무슨 그런 연주를 한다 그래. 야, 그 집도 방음도 안 되는 집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려고 하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저씨는 그렇지, 내가 이 나이에 뭐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50대건 60대건 새로운 악기를 도전해 볼 수 있건 우리 집이 낡았어도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샌드박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전원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원주택에는 넓은 정원들, 마당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모래로 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무로 테두리를 쳐놓은 공간들, 그런 걸 아마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공간들을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모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런 또 IT 쪽에서는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샌드박스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서른이 되면 누구에게나 이런 샌드박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시도를 하건 간에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공간, 저는 30대에게도 이런 샌드박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년의 남자가 자기네 차 뒷좌석에서 색소폰을 그렇게 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근 이후에 자기 동네에 있는 공방을 다녀볼 수도 있고요. 요새는 온라인에서 뭐 엄청 좋은 클래스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채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조금씩 내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주말에 3, 4시간씩 들여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거나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가상, 현실 세계 그 어디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샌드박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그들을 탓하면서 뭐 나의 도전을 자꾸 꺾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랫동안 간직한 꿈을 이룰 기회는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샌드박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작은 시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놀이터, 그런 공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들은, 지금의 서른들은 꼭 이기적이지만 않습니다. 성장을 원하고 누군가와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롤모델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마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남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눈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내 주변에 남는 건 나와 내 가족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를 찾는 노력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런 축구장 같은 곳에서도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 살아남는 법, 그리고 남들의 눈치를 보기보단 여러분 스스로 잠시나마 왕따가 돼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는 것들,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어른, 나은 서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저 사람 뭐야? 그럼 다 퇴사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퇴사를 고민했었던 첫 번째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유명한 카피라이터이신 정철 카피님이라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좀 퇴사하고 저만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딱 한 문장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마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을 가실 때 이렇게 화장실을 계획적으로 가시는 분 있나요? 아침 9시, 12시, 3시, 6시. 우리는 화장실을 마려울 때 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려울 때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아주 큰일이 납니다. 어릴 때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그 마려운 때가 오지 않았는데 굳이 화장실을 가도 뭐 일을 보긴 볼 수 있지만 시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퇴사할 때는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마려울 때를 스스로 알려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2년 정도 더 최선을 다해서 2, 3년 정도 회사 일을 더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한 직후에 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선 다 말렸었어요. 야, 너 결혼도 했고 힘들게 승진도 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쉬엄쉬엄 회사 다니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정말 마려웠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서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때가 돼서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샌드박스를 찾으시거나 잠깐 왕따가 돼보거나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로서 사는 연습들을 계속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려운 그때가 누가 굳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옆에서 부추기거나 말리거나 하는 그런 주변의 것과는 상관없이 스스로가 무언가 새로운 걸 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려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마려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더 솔직해지시면 좋겠고요. 마려우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삶에서 많이 나한테 인풋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경험해 보시고요. 많이 실패해 보시고요. 많이 다쳐도 보고요. 작은 성공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결국에 내가 언제 마려운지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서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좀 드렸고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